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전략기획팀장 이혜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킨텍스 주변을 한번 돌아볼 시간 여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날씨가 급격히 변해서 정말 가을 날씨가 되었고, 오늘 참 햇빛도 어, 따사롭다 못해 약간 뜨거운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아직 계시는 분들은 네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오후에 오셔서 참석자 명부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계시지요? 어 혹시 로그인이 가능하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어디 소속, 누구시라고 한번 밝혀 주시면 네 저희가 반갑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 문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킨텍스 전시관은 화장실에서 중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물 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오후는 이렇게 순환경제 창으로 본 에너지 전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클레이는 엘렌 메가더 재단 등과 함께 도시의 순환 행동 지침, 서큘러 액션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도시들이 지역 차원에서 순환 경제를 이뤄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과 실천들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행동 지침은 순환 경제를 크게 5개의 큰 R을 축으로 소개하는데요. 이해소 리틀레이 한국사무소 순환경제 담당관이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순환도시 행동 지침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의 이예솔 담당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클레이의 순환도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 순환경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라고 했지만 기초지방정부가 어, 계획을 하셔야 되는 집행계획도 어느 일정 부분 해당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순환경제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클레이 순환도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간 전 세계 고시고용 폐기물 발생 전망을 보면 2020년 21억 톤에서 지금과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 38억 톤까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폐기물의 증가는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같은 삼중 지구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늘어나는 폐기물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처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과 같이 생산, 제조, 소비, 폐기의 선형경제 형태를 유지할 경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16억 톤에서 2050년 26억 ton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지금은 336조 원이 들고 있는데 2050년에는 약 2.5배인 855조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순환 경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순환경제란 원료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디자인,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 단계에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5가지 핵심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2050년에 93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93억 톤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수송 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0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2050년 폐기물 감축과 관리를 할 경우에 2050년 좀 전에 855조 원이었다면
360조 원까지 줄어들 전망인데요. 순환 경제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것과 더불어 145조 원의 순이익까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순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일찍이 2015년부터 순환 경제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분야의 오염 종식을 위해서 협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약은 플라스틱 수명 주기에, 즉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에 걸쳐서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순환 경제는 어떻게 법과 정책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개념이 재활용, 자원순환, 순환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법률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순환경제의 등장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요. 같은 해 9월에 정부가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50 이후에 2050년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에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회의 순환 경제 이행 계획,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기존의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국제적 흐름과 비슷하게 순환경제 분야의 정책이 주요 부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방 정부는 2023년에 2028년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2024년에 순환경제 사회 촉진법으로 법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내용을 마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마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계획의 좀 구성을 살펴볼게요. 일단 자원순환 기본 계획과 자원순환 시행 계획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 자원순환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그 틀에 따라서 시행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비전, 목표, 단계별 전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단계별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대부분 폐기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료 채취부터 고려하는 순환경제 개념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계획들이 앞으로 순환경제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떻게 방식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클레이가 생각하는 순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는 5대 비전으로 순환 도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가 생각하는 순환 도시는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덜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 감축은 물론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에까지 앞장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는 순환도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지방 정부들이 순환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전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순환도시 행동 지침을 발간하면서 순환도시가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클레이 순환도시 이니셔티브는 세계본부 차원에서의 서큘러스라는 이니셔티브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시리드 순환경제 공동행동이라는 이니셔티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서큘러스에서 나온 순환도시 행동 지침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동 지침은 지방 정부가 도시 계획을 세우거나 폐기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지침은 5개의 주요 전략과 각각 3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전략은 이렇게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자원 채취의 단계에서는 순환 경제식 사고
그리고 자연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는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해야 되며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감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품을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는 재사용 전략도 필수적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나 에너지로 다시 회수되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는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가 이 5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순환 도시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전략을 통해서 자원순환 시행 계획 그리고 집행 계획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2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의 단계별 전략을 좀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우선은 광역 지방 정부가 계획을 하는 자원순환 시행 계획만 분석을 했고요. 이는 생산, 소비, 관리, 재생 4가지 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이클레이의 순환도시 행동 지침 중에 어떤 것이 좀 많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순환경제식 사고를 하는 재고나 어, 폐기물을 감량하는 감축 부문,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에너지화하거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회수하는 단계의 것들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생이나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부분이 어떤 것이 부족을 했나 살펴봤을 때 녹색 제품 같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녹색 제품 같은 친환경 제품이나 건설 자재에 쓰이는 친환경 자재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태계 보호나 자연 기반 해법 같은 내용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서도 똑같은 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과 이클레이가 얘기하는 재생이 조금 별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서의 전략 단계는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 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더 많이 있었고 주로 재사용이나 회수에 대해 해당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클레이가 생각하는 재생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을 해야 되며,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런 자원 채취가 더 이상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한 경제 체계에서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내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서는 재생적인 측면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사용인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어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수리권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디자인 생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들어가야 한다. 혹은 또 물건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중고 시장이나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어 제가 직접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살펴보니 인천과 서울에서 수리받을 권리 보장이나 수리 수선 서비스 교육 지원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에코 디자인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그 중고시장 및 공유 플랫폼은 대전과 전라남도, 인천광역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자기기의 수리권 보장인데요. 이게 요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법을 통해서 수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좀 특성에 맞춰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수리권을 요즘 보장을 하고 있고, 농업이 많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장비 어, 수리권을 법으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주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법안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법 외에도 네덜란드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수리 카페를 통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방 정부가 순환경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원순환 계획들이 폐기물 관리 위주의 좀 한계가 있었다면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서 순환경제 전반을 담은 그런 새로운 법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마련할 때 이클레이가 제안하는 5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5가지 전략 중에서는 특히 재생과 재사용을 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서는 에너지 회수 자원 회수와 에너지화를 담당을 했다면 생태계를 고려하는 내용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사용 수리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매우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아직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에서 순환경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지방 정부 현안에 맞는 계획 수립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5R을 활용해서 그 지방 정부가 순환 경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클레이와 함께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솔, 이틀레이 자원순환, 네, 순환경제 담당자께서 5R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살펴보고 또 향후의 제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순환경제가 탄소 중립에 기여함이 큼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순환 도시를 우리가 이룩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클레이가 가지고 있는 5R, 네, Circular Action Framework랑 함께라면 조금 더 그 여정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핀란드 투르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성 분야의 선도 도시 중 하나죠. 이클레이 순환 도시 행동 지침을 반영해서 2029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핀란드 투르크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Iris Kriikkula and I work as a circular economy project manager in the city of Turku, Finland. I am grateful to ICLEI Korea for this great opportunity to share the example of our circular economy journey towards resource wisdom, especially in the energy sector. Turku is a northern city located at the southwest corner of Finland. Despite climate change, we still have 4 seasons, and this impacts also, for example, energy use. We are the former capital and the oldest city of Finland. We are known for our bio and maritime industries as well as for our beautiful archipelago. By 2029, we will celebrate our official 800th anniversary, and our aim is to be a carbon neutral area by then and climate positive from there on. This means that our net impact on climate will turn from warming to cooling. Turku is already a global leading climate city, but we are also target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nature cities by 2030. We also aim at reaching fully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waste-free society by 2040. Together, we call these 4 goals resource wisdom. Of course, reaching these goals requires not only strong commitment and good plans, but also solid implementation and proactive cooperation from all involved. Turku is one of the EU's 100 mission climate neutral and smart cities. In March, we were awarded with European Commission's mission label, which is a recognition of the city's pioneering role in the realization of our carbon neutral target.
Our goals are not just words on paper. We have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already by 63% from the year 1990 level. Our goal is to continue to reduce emissions at least by 90% by 2029 and compensate the rest. The biggest emission reductions have come from district heating and electricity, and 1/3 from mobility. We have invested over €500 million during the last 10 years in transforming our energy system from fossils to renewables. Currently, the share of renewables is over 90%, and the target is 95% by 2025. The green energy transfer has been a success story in our city. It has demonstrated in a very concrete way that substantial emission reductions can be done. The energy transfer not only benefits the city, but also variou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area with their own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ility targets. Becoming carbon neutral brings many benefits for residents, such as employment, well-being and health, more green and enjoyable city. To reach the climate goals, we need everyone to participate. The city can reduce its remaining emissions by half through our own actions, but for the rest, we need the residents, businesses and communities to get involved. Through the Circular Turku project, in partnership with ICLEI and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we developed and launched the Circular Turku Roadmap, which was approved by the City Board in November 2021. More than 200 stakeholders from Turku region were involved in defining the circular economy interventions that have 5 key sectors: energy systems, food value chains, water cycles, transport and logistics, buildings and construction. We are one of the first cities globally that have included circular economy in our climate plan to help addres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tect biodiversity in a systematic manner and beyond jurisdictional boundaries. We develop circular economy practices together with cities in Asia and Europe in ICLEI Green Circular Cities Coalition, and for example, have been exchanging circular economy best practices with Japanese cities on regular basis. The goals for change set out in our roadmap are based on application of the 5R strategies of ICLEI's Circular City Actions framework. The 5R model allows us to shift away from the take, make, waste linear model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across the lifespan of products and infrastructure. The roadmap has 5 priority topics that were selected based on an analysis carried out by the Circular Turku project steering group out of 10 pre-selected teams. The 5 priorities have potential to promote systematic change, have the greatest impact and scaling potential, both in Finland and globally. Dear listeners, I'm going to share a few examples of our city's circular energy system with you. We are committed to becoming carbon neutral by 2029 and climate positive from then onwards. This requires substantial rethinking of energy system that goes beyond the switch to renewable energy. A circular economy system is resource-wise, cost-effective, multi-directional, flexible and smart. A circular economy approach to energy systems, which cover produ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se, will include reducing overall energy demands, facilitating waste heat capture and sustainable recovery of energy from waste streams. The Kakola wastewater treatment plant is a prime example of a systematic circular solution in Turku. It is owned by 14 municipalities. It processes the wastewater of around 300,000 residents, in addition to businesses and industrial sites in the Turku region. Not only does the plant recover nutrients to be used as fertilizers in agriculture, it is also energy positive and produces heat from sewage for over 10% of the households in Turku.
In addition, sludge is used by the state-owned company Gasum to produce biogas for transportation. If you have a chance to visit Turku, I warmly recommend visiting Kakola wastewater treatment plant as well, which is located quite near to the medieval Turku castle. Clean and affordable energy options should be available for all residen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areas of living, or other factors. A great example of a fair and inclusive energy transition is the Turku Student Village that is turned into an energy positive district in the EU Horizon funded Response project. The basic principle of a positive energy district is that it produces more energy than it consumes. The project involves a number of top stakeholders from the energy industry. By implementing practical solutions, the project aims to improve the energy self-su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of housing districts. One of the goals is to increase the amount of locally produced renewable energy used in the district, which also improves energy security and resilience. Innovations such as phase change thermal storages, a smart control system, and efficient heat pump technolog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student village's energy system. New solutions are also created to be able to integrate electric vehicles into the grid, and in the student village,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 are tested. The energy positive districts are created with citizen-oriented approach so that the residents living in the area can impact the solutions being made in their district. In addition, when the residents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ir choices affect energy consumption, they can make more sustainable choices. Pilot projects like Response benefit both the companies involved and society in the form of technological progress, better energy systems, and reduced emissions. The Circular Turku Roadmap is accessible through our website, and more examples can be found there in English.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받으셨던 순환 트루크 프로젝트 혹은 순환 에너지 사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정보와 그리고 사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트루크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폐수를 활용한 비료 생산, 바이오가스 연료 획득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회장원 에너지화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솔 리클레이 한국사무소 순환경제 담당관이 자장을 맡고 토론회는 강성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님,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남훈 고양시 자원순환과 팀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게 된 조금 전에 발표했었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이해솔 순환경제 담당관입니다. 앞선 5R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지방정부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봤을 때 회수 부분은 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는 특히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어, 폐자원 에너지화는 필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폐자원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양시 자원순환과의 김남훈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 시설 관리팀 김나온입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추진했던 사항 한 두 가지 하고요. 좀 있었던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 11만 1,700분 정도 생활필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양시 소각장에서 53,000톤 절반 정도죠. 거기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그 수도권 미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도에는 수도권 미립지가 되면 그 중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 폐기물 53,000 ton 중에 30%가 재활용이 혼입돼 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각장에 있는 주민 지원 협의체라든지 주민 감시 요원들이 분기별로 회동을 해서 거기에 한 30%가 들어있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좀 그래도 가장 앞서간다고 해서 현기성, 전기를 통하지 않고 현기성 폐비화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260톤 규모인데요. 250톤이 음식물 일곱 폐기물, 10톤이 축산분뇨,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비로 해가지고 논밭에 뿌리던 사항을 협약을 해가지고요. 10톤을 받아서 그 효율화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수급시설에서는 이제 우리 영농시설이 해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53,000 톤을 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세 가지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폐기 전순환 경제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한민국에서는 배후가스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2023년 12월 달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가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여기에 목표를 더해 가지고 그 자립형 순환경제 도시에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나머지 시민 경제의 자연순환 경제 정책을 그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더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이제 거기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그 바이오매스 시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260톤 중에서 하루 생산량이 47 세제곱미터의 배력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 소각장은 하루에 26기가칼로리의 그 에너지를 해서 자원순환경제 이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그 배력가스 정도의 법제화돼 있지만은 그 실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력가스 생산하고 그다음 그걸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와 독립화되어 있지만은 그걸 관리하는 게 그 배력가스 법에 맞춰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더라도 그 배출가스의 메탄 주성분이 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함량이 높은 관계로 그동안에 그 2.8km 우리 고양시에서 그 판매하는 그 수송관 길이가 2.8km입니다. 그 고양시 소각장 백석동에 위치한데요. 거기에서 지역 난방소로 가는 그 2.8km 구간에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수도관 아시죠? 그 공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의 약간 침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피감으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기성 폐비화 시설 그 자원 순환 경제에 있어 가지고 그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국제화된 상태에서 좀 더 그 강화된 그 이행을 하려면은 이러한 T관으로 폴리티관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배역가스관이 그 저기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엊그제도 우리 배역가스관 그 전주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바이오가스가 가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서울 도시가스하고 그 우리 경남공사, 고양시, 그다음에 그걸 경제하는 업체 3자가 협약을 해 가지고요. 안전 관리를 세웠습니다. 이게 모든 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2014년도에 하다 보니까 인제 정부의 그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그 바이오가스를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에 있어 가지고 30% 혼합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피폐량이 지금 2026년도 전에는 3만 톤 정도 피폐량이었어서 거기에 그 편입이 되게 되면은 부담금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담금을 은 차오더라도 그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인제 움직여 줘야지 4만 톤, 5만 7천 톤을 그 통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 다양하게 그 하고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자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프로그램은 잘 정비돼 있지만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가장 좋은데 아까 나중에 저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고품질의 재활용품 활성화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라벨 뗀 고품질의 그 플라스틱을 갖고 오면은 거기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인데 너무 인센티브 사항이 적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4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지만은 거기에 모든 주민 한 절반 이상이 인센티브가 없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저희 시에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시군 사례를 보여줬지만은 이행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 지역화폐도 만들어 보고 다 했지만은 그다음에 그 주변 그 커피숍에 그 이행을 위해서 그 커피숍에 대해서 거기에 인센티브 제도 했었지만 모든 게 다 어려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효율적인 방안이 이따가 그건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희 정부 그 인터넷도 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리가 규제 개혁의 하나를 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25 조를 보게 되면은 그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수억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11,000톤 30억을 가지고 인제 수각장에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규제 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 재활용 중간 처리업에서도 요것을 개선을 해서 그 재활용을 그 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규제 개혁을 했는데 그게 재활용 업체에서는 중간 처리업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물어본 결과 너무 과도하게 그 규제를 풀어주면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각업체에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는지 그렇게 풀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우리 수도권 밀입지에 그 나머지 57,000 톤을 소각하지 않고 자원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처리업체 재활용을 그 허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어 지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계신 사례와 그런 진행하시면서 있었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국회미래연구원의 김은하 연구위원께는 이렇게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앞서서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좀 더 보편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설계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기 그 온라인 포함해서 이 계신 분들께서 아마도 이렇게 지자체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순환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순환경제는 되게 복잡하고 할 것도 많고 뭔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폐자원 에너지만 해도 뭐 고용연료, 뭐 목재칩, 열분해 유, 폐기물가스, 바이오가스 뭐 등등 굉장히 많고 앞서서 발표하셨듯이 뭐 5R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10R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지역에서. 뭐가 순환 경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트루크 그 시의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굉장히 뚜렷한 목표 의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티에는 어떤 영역들이 전략 영역들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프라이어리티를 도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해 관계자 참여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 그 국가나 그 시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더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순환 경제가 이제 폐기물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피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회적인 수용성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일 텐데요, 첫 번째 스텝이. 근데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부작용을 너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민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번의 그 참여 사업들을 거치면서 시민들도 그 과정에서 어 가능할 그러니까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순환경제 사업 및 문화조성 사업이 이제 법적으로 어떤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어떤 그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었지만 24년 1 월에부터 시작되는 그 순환경제사회 전 촉진법에서는 이제 순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 교육, 문화 조성 외 사업의 목적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개정이 되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이긴 하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순환경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런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럴 때 이제 의사결정권자의 의식 수준 그리고 순환경제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당면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의 순환 사회 지역의 순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폐자원 에너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의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성원 연구위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즘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2025년에 바이오가스의 공공 의무 생산이 5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도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지자체들의 사례를 포함을 해서 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의 활성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어, 그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순환경제를 위해서, 순환경제 사회를 위해서 바이오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서두에도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2022년 12월에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이라고 안 하죠. 폐자원이라고 하고 법에도 폐자원으로 나옵니다 인제. 이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정부가 할당한 어느 정도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듣는 이제 실제 실무자 중에 굉장히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어 지금 이 법이 또 제정돼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근데 지금까지 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이 그전에도 이 바이오가스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또 뭐 배색 분뇨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큰 제약돌이 하나 있었는데 도시가스 사업법입니다. 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생산을 해도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생산을 한 거는 반드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양도를 판매를 해야 됐었거든요. 단 예외의 사항이 만 큐빅미터 월간 만 큐빅미터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무게로 따지면 150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업성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없었는데 어 요번 달 9월 2 일자로 이 도시가스 사업법이 어 제정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10,000 톤에서 300,000 톤까지 인제 이것을 다른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인제 더욱더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 도시가스 사업법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주에서 폭발효과 한번 유럽가스가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어 그런데 그래서 이 배기가스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충주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주시에서는 2019 년도에 산업부에서 저희 같은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R&D 사업을 통해서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이 바이오가스로 를 개질해서 수소를 1억 500 킬로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실제 생산 사업을 충주시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이 시설에서 수소를 만들고 압축을 통해서 실제 수소가 오면 여기에 충전을 해 줍니다.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이 충전소에서 소화하지 못한 양은 다른 취소로 충전소로 투부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동시켜서 거기서 또 인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 이 법이 이 사업이 시행된 게 2019 년도면은 어 그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 1,700 미터 이상은 사용할 수 그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규제 특례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제 특례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지 않으면 원료로 공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충주는 내륙 한복판에 있지만은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듦으로써 대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이 수소를 공급하는 그런 굉장히 어 수소 사회를 위한 수소 경제를 위한 밑바탕을 지금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23 년도 11 월에 용인시가 경기도형 미니 수도 도시로 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런 유기성 폐기원을 통해서 만든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배출함으로 소금을 만들고 얘를 이 수소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충전소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사업 발전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것들 에너지화하는 사업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바이오가스나 또 수소 이를 이용한 수소 사업에 지금 굉장히 매진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폐자원 에너지화가 이런 필수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만큼 기술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양시의 김남훈 팀장님께 어 아무래도 이게 주 주민 수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은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이 마련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민들 활성화하는 방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 시행해 보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듯 결과가 나왔듯이 이게 가장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처음으로 KT하고 해 가지고요. 신용카드를 활용한 우리가 탄소 중립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지역화폐를 그냥 같이 엮어서 하게 되면은
홍보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최근 모 지자체에서는 25%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주는데 정기연구원 2020년도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70.6% 정도가 지역 성공인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과감하게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런 홍보 사항은 어느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으로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해 주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5% 행동을 하는 시민들한테 소상공인 플러스 탄소 중립 사항에 대해서 25%를 해 주게 된다면은 훨씬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일시적으로 바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 시민으로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 이제 기술 발전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폐자원 에너지화가 어디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지, 또 요즘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좀 궁금한데요. 건설기술연구원의 강성원 연구위원께 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그 그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앞으로 2024 년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인제 체결되게 되죠 인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20% 에서 30% 정도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량이 확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걸 대안을 인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보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전에도 국내에서 인제 뭐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가 이게 실제로 얘들을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거 이것들을 퇴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퇴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퇴비가 되거나 분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 조롱을 걸었었죠 인제. 그래서 이 사회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태여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어려워서 도산의 위험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기술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전에 퇴비화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호기성 조건에서 퇴비를 만드는 거라고 했다면은 반대입니다.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그냥 현기성 상태에서 어 놔주면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나 균요 또는 분뇨, 찌꺼기와 같이 이것들이 바이오가스화하는 인제 그런 방안들이 지금 이건 굉장히 최근에 인제 연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신청을 했습니다. 올 6 월에 환경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올 6 월에 환경부에서는 최초로 이 사안이 규제 특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앞으로 인제 어 가 실증 가 되고 실증 장소가 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즉 어 이와 같은 플라스틱을 대체 물질을 에너지 투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서 에너지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순환경제라는 것이 워낙에 또 넓은 분야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하 연구위원님께서 좀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환경제의 길이 너무도 넓고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자원 에너지화도 그중에 하나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의 그런 순환경제 적용 정책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에 있어서 폐자원 에너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외에 또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마지막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패션 에너지가 전체 순환 경제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인가는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에너지화는 사실은 그 탄소 중립과 앞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지역에서 이것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뭐 수치적으로 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거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굉장히 많고 다양한 그 전략들과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수단 경제는 앞서서 발표에서 내용이 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음 굉장히 그 폭넓고 그 플렉서블하고 어 그런 그런 이유가 이건 물질이 순환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 쓸데없는 답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 그 물질을 투입을 적게 하고 그리고 밖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이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한 거는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단계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소비 단계의 순환 경제 전략이라고 할까요? 지역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추가적인 전략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그 폐기 단계의 그런 폐기물 관리의 영역에서 지금 이것을 생산 단계로 투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잘 수거가 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어떻게 이것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까 앞서서 민간 처리는 소각만 가능하고 뭐 그런 재활용 이런 단계들이 뭐 잘 허용이 안 되고 굉장히 그런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그런 장인데 그것들을 잘 풀어서 굉장히 잘 활성화돼서 인센티브도 민간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확대해 가고 좀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 그런 민간의 뭐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좀 활성화하고 잘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듣다 보니까 순환경제라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물질 소비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래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논의했던 자리들이 어 좀 마음에 남아서 앞으로 좀 우리가 순환경제 사회가 되는 데에 한 걸음 정도의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하시죠? 잠시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다른 지방정부분들 혹은 연구원분들, 네, 학계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고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